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지방 사는 여자입니다. 보통이라는 수식어로 가득한 제 삶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인생의 반쯤은 살아오니 옳고 그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고 그 안에 숨겨진 사연들은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댁 시부와 시동생과 인연을 끊게 된 것도 남들이 보면 충분히 흉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나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글을 쓰는 것도 정말 제가 잘못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고민하다가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많은 커플들이 사회생활에 들어가면 헤어졌지만 저는 남편과 계속 함께했고 그 덕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둘이 열심히 번 돈으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자가로 사서 들어갈 정도였으니 저희도 열심히 살아온 것은 틀림이 없었어요. 결혼 때 친정은 기댈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고 시댁도 시모 혼자 돈을 벌어서 사느라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모는 워낙 꼼꼼하고 차분한 분이라 젊을 적부터 한 푼 한 푼 열심히 모아 겨우 마련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시모와 제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성격이 워낙 예민해서 특히 애 키울 때는 시모의 행동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거슬렸었죠.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저의 예의 없는 행동에도 참아가며 긴 시간을 기다려주고 저를 설득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위안과 감사를 느꼈는지 결국 애를 키우면서 저와 시모 사이는 엄청 돈독해졌어요.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우 같은 느낌으로요. 친정엄마보다 시모를 더 잘 챙길 정도였죠. 시모가 이 정도니 고부 갈등은 없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나머지 시부와 시동생이 참으로 골칫덩어리들이었어요. 시부는 쓸데없이 가부장적인 분이시라 저와 시모를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막 부려먹기 일쑤였어요. 돈 한 푼 벌어다 주지도 않고 시모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말이죠. 게다가 시동생은 생긴 것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 없고 허풍도 심하고 겉멋이 많이 들어 누가 봐도 겉만 그럴싸한 남자였죠. 아니 그냥 이 정도라면 차라리 밉지는 않을 텐데 시동생은 매번 시모가 벌어오는 돈 족족 손이나 벌리는 참으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을 아는 저와 남편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시모를 고생시키는 두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시모가 없었다면 시댁에 들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시부와 시동생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게 된 건 남편과 결혼한 지 8년이 넘어갈 때쯤이었어요. 그 해에는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동생이 결혼을 이야기를 꺼냈죠. 시동생은 당시 번듯한 직업이 없었고 근무한 횟수가 꽤 되는데도 돈 한 푼 없이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결혼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잖아요. 저는 친정이 그리 잘 살지 못해서 그렇게 할 엄두도 못 냈지만 남편은 워낙 태생이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사람. 그렇다고 구두쇠는 아니고 정말로 필요할 때는 돈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집안이 휘청했는데 그때 도와준 게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자고 했었고 저는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어쨌든 이런 남편과는 전혀 다른 게 시동생이었거든요. 헐렁하고 경제관념도 그닥 없는 데다가 보여주기식 소비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말렸어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빨리 결혼할 거냐고요. 그런데 상대방 여자 쪽이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시동생의 결혼 비용은 결국 시모의 통장에서 모두 다 나가게 되었어요. 전세 비용 보태달라는 게 5천만 원에 결혼식에 필요한 대부분의 돈을
시모에게서 마련했어요. 거기에다 더 열받는 건 시동생 와이프 될 사람이었어요. 서로 주고받기 없기로 하자고 이미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비싼 명품백과 다이아 반지 귀걸이 세트를 가지고 싶다고 시모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돈까지 마련하느라 시모는 여기저기 일을 많이 다녔어요. 방판의 식당 일에 시간 날 때는 배달 일까지 진짜 온갖 일을 다 하셨거든요. 자식이 웬수라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총대를 메고 시동생을 불렀죠. 도련님, 결혼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좀 약소하게 치를 생각은 없어요? 저러다 어머님 힘들어서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형수가 뭔데 우리 집 일에 나서요. 우리 엄마고 엄마가 자식 결혼할 때 돈 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 그게 부모냐고요. 자식 결혼할 때 왜 돈 대주는 게 당연해요? 형은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돈 한 푼 빌린 적 없거든요. 그리고 도련님 눈에는 제가 남처럼 보여요? 당연하죠. 형이랑 결혼했다고 제 누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가족처럼 굴면서 이렇게 선 넘는 것도 진짜 불쾌하거든요. 나 참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나서기는 왜 나서? 형수가 나한테 돈 줄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야기를 듣는데 뒷골이 팽팽하게 당기더라고요. 살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은 처음 봤거든요. 형이랑 결혼했으면 가족이지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 말본새부터가 아주 싹수 노란 놈이란 것만은 확신했죠. 저의 이런 참견에도 결국 시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시모는 예전에 위암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혈액암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남편과 저는 침울하기만 했어요. 애를 친정에 맡기고 시모의 간병을 하느라 저는 바쁘기만 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매일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내가 어머님한테 진 마음의 빚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시동생은 결혼 준비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시모에게 매번 문병 와서는 돈 이야기만 하는 시동생을 보며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넌 시어머니가 없으면 네가 와서 시아버지 밥상 차려줄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배고프니까 당장 들어와서 밥 차려라. 소리를 들어보니 술 한 잔 걸쳤더라고요. 저는 시부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질 않았어요. 시모가 예전부터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시부를 견디기 힘들어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눈에는 시부도 시모가 병에 걸린 원인균처럼 보였죠. 저는 시모 간병 때문에 바쁘고 갈 생각도 없으니 시부 집 근처에 있는 도시락 가게에 전화해서 도시락을 시켰어요. 그것도 제 나름의 성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본 척 안 한 것도 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이딴 걸 지금 밥이라고 시켰어? 이런 맛없고 성의 없는 음식을 누가 먹어? 당장 와서 밥 차려. 네가 시모가 없으니까 시아버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지랄 떨지. 어디 한판 해볼래? 형수, 저도 집에 있는데 와서 저랑 여자친구 밥도 좀 차려주세요. 우리 밥도 못 먹고 배고프거든요. 우리 애도 오늘 뱃속에서 배 굶고 있을 텐데. 시부 옆에서 시동생까지 이딴 소리 짓거리니 저는 열이 받아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김밥 3줄을 시켜줬어요. 안 시켜준 건 아니니 알아서들 배는 채우겠죠. 김밥 도착하고 전화가 또 오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번에는 시동생의 역정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형수,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꼴랑 김밥 3줄이에요? 그리고 임신한 사람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음식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상식이 없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뭐? 상식? 너 그리고 왜 나한테 반말이야, 이 미친 도련님아. 내가 분명 지금 정신이 없다고 말했지? 도련님이 저번에 나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밥은 왜 저한테 얻어먹으려고 지랄인데? 그리고 가족 중에 멀쩡하게 돈 잘 벌고 있는 남편 제외하고는
아무도 어머님 간병을 안 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내가 대신해서 간병 중이잖아. 그러면 도련님이 나한테 간병비 갖다 바쳐도 모자란 거지. 어딜 밥을 내놓으라 명령질이야? 아니요. 그럼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간병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돈을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아니, 뭐, 엄마가 나 때문에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화살을 나한테 돌려요? 그럼 옆에 있는 분한테 간병하라고 하시면 되잖아. 곧 며느리 될 건데. 다이아 반지 세트랑 명품 가방까지 받았으면 할 도리는 다 하고 보내드려야 맞지 않나? 그리고 도련님, 네가 지금 돈 한 푼 없이 장가 간다고 해서 어머님이 그 돈 마련하느라 과로해서 지금 암 재발한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도련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머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걸 왜 저한테 화내냐고요. 밥 한 번 해달라고 했다고 완전 사람 쓰레기로 몰아버리네. 됐어요. 밥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의 지랄 같은 말에 시동생은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는 형한테 전화를 했었나 봐요. 물론 형님한테 한 번 더 혼났지만요. 병원에 온 남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친놈이 너 어머니 간병하는 거 뻔히 알고도 집에 밥하러 오라고 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고요. 그래서 시부랑 쌍으로 그 지랄했다고 했더니 욕을 한 사발 더 해줄 걸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상태가 위중한 시모의 모습에 남편은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시모 사망일에 더 빡친 일이 있었어요. 시동생이 저에게 슬쩍 오더니 말하더라고요. 형수, 엄마 재산 나누는 거에 대해서 형이랑 이야기 좀 했어요? 형 성격 뻔히, 아니, 저한테 와서 돈 이야기 묻는 거 보면 이 싹수노란 인간 말종이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돈 이야기를 꺼내요. 도련님이 돈이 급한 건 알겠는데 돌아가신 어머님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열받은 제가 시동생에게 소리치자 시동생은 도리어 저에게 한 소리 퍼부으려고 얼굴을 귀신같이 일그러뜨리더라고요. 저도 지지는 않을 생각으로 눈 부릅뜨고 있었는데 결국은 주위에서 시동생을 보며 수군거리자 입을 꽉 닫더군요. 그 길로 시모 보내는 길 내내 썩은 표정 지어서 저는 또 열이 받았어요. 가는 길도 불편하게 만들어 제 마음까지 아팠으니까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저 인간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물론 지켜지지 못했지만요. 저는 시모가 돌아가시면 재산 정리가 깨끗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산이라고 해봐야 아파트와 통장, 보험금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생각 외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일이 생겼어요. 시모 명의로 된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아파트가 남편 앞으로 상속은 되는데 온전히 아파트로 받으려면 그 돈을 갚아야 하더라고요. 그 돈을 못 갚으면 아파트를 팔아서 그 대출금을 마련해야 하는 거고요. 아파트는 6억이 좀 안 되는데 대출은 2억 7천 정도였어요. 거의 반값이었죠. 남편과 저는 시모가 이 큰 돈을 어디에 썼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아파트 빨리 팔고 자기 몫으로 반을 달라고 아우성이었고요. 남편은 일단 그 내역이 뭔지 모르고 시모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썼을 거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동생에게 딱 절반씩 나누자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시부가 굉장히 뺀질거리면서 나서더라고요. 나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 그 돈에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젊은 것들이 뻔뻔하게 어른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지. 재산은 나 포함해서 셋이서 나눠야지.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이 코웃음 치며 말하더라고요. 진짜 남편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랑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금슬 좋은 부부처럼 살았다면 제가 아저씨한테 하나라도 더 챙겨드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집에서 삼시세끼 밥 꼬박꼬박 얻어드셨죠? 그러면서 엄마 아플 때 병원 한 번 데려가 주지도 않고 그게 무슨 남편이냐고요. 실은 저도 늦게 알게 됐는데 시모와 시부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는 처음에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했고 시모는 마음이 상해서 결국 그 뒤에 시부가 혼인신고하라는 말을 그냥 무시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부가 일을 안 하게 된 날부터는 혼인신고하면 자식들이 더 힘들까봐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시부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게 된 거죠. 말 한번 섭섭하게 하네. 나도 너희 엄마 걱정했어. 그 사람도 없는데 돈까지 없으면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말이냐? 그런 법도가 어디 있어? 사실혼 관계도 혼인 관계지. 걱정하셨겠지. 우리 엄마 없으면 이제 밥 차려줄 사람 없을 거고 이제는 그 이후로 우리 와이프 불러다가 밥 차리라 할 거 아니냐고. 저번에 어머니 아플 때도 어머니 병간호하는 와이프 불러다가 밥 차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 이야기 듣고 진짜 다 때려 엎으려다 참았어요. 엄마 아직 살아계셨을 때니까. 경고하는데 앞으로 재산 이야기에 나대지 마세요.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아저씨. 결국 시부는 남편 말에 열받았지만 대꾸는 못했죠. 자기도 이리저리 찾아봤을 거예요. 사실혼 관계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겠죠. 시부는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시동생을 이용하려 하더군요.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생분이 너무 재촉하는 바람에 이쪽도 곤란한데 금매라면 더 싸게 내놓을 생각 없냐고요. 저와 남편은 그때 시모 유품을 정리 중이었거든요. 남길 만한 추억이 되는 물건이나 물려받을 만한 귀중품을 제외하고는 다 버릴 생각으로 정리 중이었는데 그 전화가 오니 남편은 화가 나서 시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 시모의 화장대 아래에서 대량의 장부가 나왔어요. 그걸 확인하니 시모가 써둔 가계부였어요. 그 꼼꼼한 성격만큼 10원짜리 하나까지 내역이 싹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다가 아파트 담보대출이 왜 생긴 건지를 알았어요. 시모가 둘째에게 대출해주고 차용증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 극대노해서 시동생 오자마자 난리쳤어요. 야, 너 이거 뭐야? 엄마 장부에 너한테 돈 빌려준 거 적혀 있던데 엄마가 너한테 돈 빌려준 거 왜 이야기 안 했어? 너 우리가 이거 못 찾았으면 돈 받을 때까지 거짓말할 작정이었어? 형, 봤어? 설마 내가 말 안 했겠어? 나도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뭐 형이 먼저 알게 됐으니까 말할 것도 줄었네. 돈이 좀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된다고 가르쳐줘서 엄마한테 부탁했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남편의 흥분한 얼굴이 냉정하게 가라앉는 걸 봤어요. 아, 정말 화가 엄청 났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도련님, 그 대출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개인이 빌리기에는 큰 돈이고 그렇다고 도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전세금마저 시모에게 빌릴 정도면 집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에 저와 남편은 벙쪘어요. 아, 그거요? 재개발되는 곳 있는데 거기 건물이 5억짜리거든요? 근데 재개발되면 금액이 엄청 뛸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빌린 거고 아직 잘 갖고 있어요. 5억짜리 집에 2억 7천을 빌렸으면 나머지 금액은 도련님 돈인 거네요? 그쵸. 그것도 은행에서 빌려서 지금 원금이랑 이자만 거의 200만 원 넘게 나와요. 솔직히 이번에 아파트 팔고 자동으로 갚으면 내야 할 대출금도 줄어드니까 저도 좋죠. 실실 쪼개며 말하는 시동생에게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어요. 야, 그걸 자랑이라고. 너 장부에 어머니가 너한테 돈 빌려준 게 얼마인지나 알아? 대출금만 차용증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로 네가 매달 2, 30씩 야금야금 가져간 것까지 계산하면 장난 아니거든? 그런데 너 처음에 시치미 떼고 아파트 처분하고 3억 절반으로 나누자고 했지. 가만 보니까 내가 몰랐으면 너 그 돈 다 꿀꺽할 셈이었네? 네가 아파트 대출금 싹 다 가져갔으니까 넌 아파트 처분하고 남은 돈에 아무런 권한 없는 거 알지? 지금 네가 이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돈 중에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이 다야.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내가 다 가져가도 할 말 없지?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엄마 아들이고 유산 주장할 수 있지.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돈 빌려줬다는 거
어차피 차용증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떡하니 있는 차용증을 없는 셈 치자는 거냐? 너 미쳤지? 이거 봐. 차용증을 적어놨네. 네가 지장까지 딱 찍어서. 확인이 왜 안 되겠냐고, 이 모자란 놈아. 아이고, 저것도 아들이라고 큰 돈 빌려주고 죽기 직전까지 일하러 다닌 어머니 생각하면 너한테 돈 한 푼도 주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유산 이야기 꺼내지도 마. 내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줄 거니까. 이악 물고 말하는 남편에게 시동생도 누나를 부라리더라고요. 형이 무슨 자격으로 그딴 말 하는데? 나도 엄마 아들이라고. 엄마가 나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서 그래? 그래, 많이 아끼셨지. 막내라고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네가 이렇게 미친놈처럼 위아래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찍어 먹지 않으면 모를 놈으로 자랐지. 네가 언제부터 엄마 그렇게 생각했어? 여자 임신시켜가지고 결혼하는 주제에 엄마한테 전세금이며 예물비며 싹 다 받아가고는 아픈 엄마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병간호 우리 와이프한테 다 맡겨놓고 여친이랑 룰루랄라 잘 놀았더라. 아, 그러고 보니 전세금도 있네? 엄마가 전세금 빌려주기로 했다면서? 2천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나한테 빌릴래? 나는 엄마랑 다르게 이자 꼬박꼬박 받을 건데 괜찮으면 그렇게 하고. 예물비는 네가 알아서 마련해. 대출금도 반으로 줄 텐데 알아서 잘할 수 있겠지. 너 앞으로 돈 이야기 내 앞에서 하면 진짜 호적 파버릴 거야. 그리고 이 집 팔리면 바로 짐 뺄 수 있도록 짐 챙겨놔. 결국 저희는 시모 물건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슬퍼해도 모자랄 시간에 저런 것들 상대하고 있으니 지금 자기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엄마 가는 길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이기 싫은데 진짜 생각 없이 사는 저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고 말이죠. 결국 남편은 결정했어요. 집안의 돈 정리, 관계 정리 싹 다 깨끗하게 해버리기로요. 그렇게 시모 사후에 남편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모 앞으로 된 재산은 아파트와 생명보험금이 2억 정도 있더군요. 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동생은 또 급하게 찾아와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생명보험금은 나한테도 받을 자격 있잖아. 반은 줘야지. 나 요새 돈 없어서 힘들다고. 너 아파트 대출금 없어져서 이제 좀 살만하지 않냐? 그거만 없어도 대출금 절반으로 줄어들 텐데 왜 그렇게 앓는 소리야? 대출금 줄어든 대신에 전세금이랑 예물비 때문에 또 돈 빌렸어. 자기가 쪼들리니 계속 재촉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재촉하니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확인했죠. 그런데 시모가 죽기 직전에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에서 제 이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저도 제 이름이 나오니 뜬금없이 깜짝 놀랐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수익자가 언제 누구에 의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봤거든요. 바로 시모가 본인 담당하는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서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보험금 2억 원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이 완전 발광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엄마가 생판 남인 형수한테 보험금을 남기냐고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굳이 며느리로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이거 혹시 형수가 엄마 꼬셔서 수익자 변경한 거 아니냐고요? 엄마 옆에서 알랑방구 떨면서 들러붙어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 보험 설계사가 네가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바람에 어머니가 직접 수익자 변경했다더라. 네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왜 수익자가 변경됐는지 물어보자. 남편은 바로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자 변경한 것 때문에 제 동생이 의문점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수익자 변경을 왜 했는지 지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 돌아가시기 2달 전쯤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때 수익자를 변경했어요. 수익자를 며느리 앞으로 한다길래 제가 여쭤봤거든.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며느리한테 변경하는 이유라도 있냐고요. 그랬더니 둘째가 씀씀이가 해프고 집 거덜낼 정도로 가져가니 보험금을 받으면 다 써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들놈들은 아파트 나눠 가질 건데 보험금이라도 자기 병수 밟은 며느리 앞으로 주고 싶다고 돌아가기 직전에도 확인 전화하시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시더라고요. 아플 때 힘들 때 자기 신경 써주는 건 며느리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 보니 고부간의 사이가 무척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죠. 거짓말이죠? 엄마가 설마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시다니. 이거 형수가 다 모함한 거죠? 왜 내가 아들인데 나는 한 푼을 못 받아요? 이거 진짜 둘이서 짜고서 나 물 먹이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둘이서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다 가져가는데? 너 말 똑바로 해. 네가 가져가는 건 2억 9천만 원이야. 그것만 해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하나도 없냐고. 너 그 돈 묶여 있었으니까 별 생각 없지? 그게 엄마 돈이라는 생각도 없고. 네가 이러니까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신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고요.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미 끝난 건이잖아요. 보험금은 다르죠. 엄마가 넣은 보험금을 왜 며느리인 형수가 가져가요? 형수가 받을 거면 제 와이프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 명백한 차별이고 문제 있는 사항이라고요. 나 진짜 이런 식이면 고소할 거예요. 하세요. 도련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도련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한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어머님이 정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도련님만 모르고 계시네요. 아파서 병원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결혼식 돈 모자라다고 돈 달라고 그렇게 떽떽거리며 사람 괴롭게 만들어 놓고 뭐요? 도련님 여자친구한테 보험금 주고 싶었으면 여자친구한테 엄마 병간호나 좀 해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저 혼자 가져갈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 도련님이고 시아버님이고 어떻게 아픈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식모예요? 어머님이 돈 뽑는 기계냐고요.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어머님이 생판 남인 며느리한테 돈 남긴 거 아니냐고요. 어깨 위에 있는 게 장식이 아니면 생각들 좀 하시라고요. 결국 제 말에 반박조차 못한 시동생은 부들부들 떨며 남편에게 기가 막힌 말하더라고요. 알았어. 형수 말 다 맞다 치고 이해하고 넘어갈게. 보험은 이미 수익자가 지정된 상태라 바꿀 수 없다고 하니 포기할게. 이렇게 됐으니 보험은 필요 없어. 그런데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형이 내 보호자잖아. 그러니까 내 빚보증 좀 서줘. 정신 나간 놈아. 내가 왜 네 보호자야? 네가 미성년자야? 너 일하고 돈 버는 사지 멀쩡한 성인이야. 나는 빚보증 같은 거 서줄 생각 없어. 네가 평생 엄마 등골 빼먹으면서 살아서 남한테 빨대 꽂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하게 두지는 않을 거야.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 너 알아서 해.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그럼 어쩌라고. 나도 곧 죽겠는데. 형이면 형답게 좀 해달라고. 이제 곧 결혼인데 나 땡전 한 푼 없어. 엄마 유산 형이랑 형수가 다 가져가게 생겼잖아. 어이가 없네. 왜 내가 다 가져가? 너도 가져갔잖아. 아파트 담보대출 빼면 안 되지. 그리고 아파트 집값 떨어져서 제값 못 받으면 너한테 돈 더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어머니 아파트 상속받으면서 내야 하는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거는 정확히 반 나눠서 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가 가져갈 돈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세금은 다 나눠서 내야 하니까. 세금 이야기까지 꺼내니 갑자기 시동생 입이 꽉 다물어지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저 자시 앞일에만 급급해가지고 어떻게든 시모의 유산을 가지고 가려던 것 같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짜증을 냈어요. 솔직히 이쪽도 이쪽대로 화는 났죠. 어디 형한테 빚보증을 서달라는 말을 해요? 남편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은 인연 끊자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결국 시동생에게는 따로 주어질 유산이 더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집 팔리기 전에 짐이나 싸서 신혼집으로 가라고 했죠. 신혼집이 제대로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곁에서 보고 듣던 시부는 남편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소리를 치며 아버지 행세했을 사람이 웬일로 조용한 듯 있나 싶었더니
이미 집안의 실질적인 상속권자가 남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집안에 상속받은 자식들이 정을 봐서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다행인 거고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냐?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안 되겠지? 그럼 너희가 돈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내가 집 하나 얻어서 조용히 살아도 되는데 말이다. 네 엄마랑 오래 산 것도 있고 그간의 정이 있으니 나한테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저씨가 엄마랑 살면서 뭘 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엄마랑 아저씨 같이 사는 거 반대였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랑 같이 살자마자 일 그만뒀을 때는 진짜 엄마만 아니면 쫓아내고 싶었고요.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랑 살면서 엄마한테 잘해준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얻어먹으면서 잘 살았으니 앞으로는 알아서 돈 벌어서 사세요. 남한테 빌붙어서 살아보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가 너희 엄마랑 이렇게 길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모질다고 욕하겠냐.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해야지.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놈이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랑 산 정을 봐서라도 제가 지분해드릴게요. 전세 하나 얻어드릴 건데 그 전세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할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해줄 거고 원룸으로 얻어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과금은 다 아저씨가 내시고 저한테 연락 오는 순간 계약 해지하거나 종료시켜버릴 거니까 알아서 잘 내세요. 제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한 거라고 생각한 건데 이것도 싫으시면 그냥 관두셔도 됩니다. 그 말에 시부가 괜히 궁시렁대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사람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줘야지. 그리고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싫으시면 지금 이야기하세요. 저는 어차피 아저씨도 사람들 눈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럼 하지 말까요? 아니야.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야지. 그런데 나가는데 뭐 이삽이라도 좀 줘야지. 그 말에 남편이 열받아서 시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그 시간에 나가서 일자리나 알아보시라고요. 15년을 남한테 얻어먹고 사니까 이제는 아예 일도 하기 싫으세요? 아니면 이삽이 줄 테니까 집도 없던 일로 하실래요? 결국 시부는 깨갱하고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굴며 자기가 윗사람이라며 거들먹거리던 시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죠. 솔직히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시모에게 잘해주었다면 남편은 분명히 시부를 극진히 대접해줬을 겁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사이좋은 부부처럼 보이기만 했더라면, 술 먹고 매번 행패 부리고 시모를 식모처럼 부리지 않았더라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겠죠. 본인 인생 지옥길에 들어선 줄도 모르고 시모 돌아가실 때까지 잘난 척 거들먹거리며 행패 부리던 시부는 결국 이렇게 인생 말년에 혼자 호래비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어요. 게다가 그렇게 사이가 좋던 시동생도 시부를 못 본 척하는 바람에 시부는 더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뿌린 씨앗, 자기가 거둔 거죠. 결국 이때 이후로 남편은 일사천리로 상속과 관련한 일들, 시모의 사망과 관련된 일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며 시부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치를 떨었죠. 그래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는지 납골당은 자주 들르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시모의 빈자리가 차츰차츰 메워질 때쯤 시동생이 매우 급한 일로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싫어하는 얼굴을 했지만 결국에는 집 안으로 들여 이야기라도 들어보자고 했어요. 형, 진짜로 좀 도와줘. 나 파산하기 일부 직전이야. 무슨 소리야? 너 아파트 처분해서 대출금 줄었잖아. 그게 아직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웬 파산인데? 들어봐. 내가 그때 2억 7천 주고 산 건물 기억하지? 내가 그거 진짜 정확한 정보로 산 건데 재개발 코앞에서 엎어졌어. 지금 그거 완전 허름하고 수익도 나지 않는 건물이라 사려는 사람조차 없어.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이미 이야기 처음부터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질질 끌 게 아니라 팔아야지. 헐값에라도 팔아야지. 본전 보고 판다는 생각을 하니까 대출 원금의 이자까지 아직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지. 팔려고 했는데 산다고 전화 온 사람들 전부 다 가격을 완전 후려쳐서 부르는 거야. 본전은 못 돼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반값 이하로 부른다니까? 지금 그 건물에 들어간 대출 원금보다 싸게 부르면 내가 불이익이잖아. 그래서 팔지도 못해. 근데 너 그 건물 아파트 담보대출 자동으로 갚아지면서 대출금 반은 사라지지 않았어? 근데 왜 대출금 내느라 똥줄이 빠지는데? 내는 원금이 줄었으면 1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될 건데? 그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재개발된다고 해서 대출 땡겨서 샀거든. 정말 작은 건물인데 쓸만한 땅이야. 그것도 재개발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팔아야 하는데 그건 더 안 나가.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건 뭐 스스로 자기 무덤 연락에 파고 있으니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이 생활비로 나가서 빌린 돈이라면 갚아줄 생각도 있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애가 생기고 갑자기 가계 지출비가 늘어나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렇게 빌렸다면 정말 저도 도와줄 생각이 있었는데 또 재개발 환상에 빠져서 쓰러져가는 건물을 샀을 줄이야. 생각지도 못한 이유에 저는 맥이 탁 풀려버렸어요. 차라리 파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정도였죠. 형수,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어차피 형수 앞으로 엄마 보험금 나왔잖아요. 그거에다 형이 받은 아파트 처분한 돈이면 넉넉하잖아요. 한 1억? 아니, 1억 5천 정도만 빌려줘요. 저 건물 팔리면 갚아줄 테니까. 제가 왜 그 돈을 갚아줘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남긴 피 같은 돈, 그런 곳에 쓰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 목숨값을 달라고 여기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잊지 않았어요. 도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요. 생판 남인 저한테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죠? 도련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 저도 도련님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해요. 저는 어머님이랑은 달라서 도련님한테 돈 다 줘가면서 일 해결하도록 두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 딱한 사정을 어떻게든 하고 싶었다면 일단 푼돈에라도 그 건물들 팔고 그 돈으로 원금 갚은 뒤에도 힘들면 찾아와야죠. 그 건물은 있는 대로 놔두고 싶고 돈은 돈대로 쪼들리니까 누군가에게 편하게 빌리고 싶고, 그런 생각하면 어디에서도 도련님 도와줄 사람 못 찾아요. 그때 일을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화 풀어요. 남이라고 한 거는 그냥 화가 나서 던진 말이고, 형님 와이프면 우리 조카 엄마인데 내가 설마 형수님을 정말 남으로 생각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푼돈으로 그 건물 파는 건 절대로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재개발이 엎어졌다고는 하지만 또 언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지 모르는 일이고, 재개발되고 나면 그 일대도 땅값 오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죽고 못 살겠다며 형한테 달려오는 사람이 무슨 미래를 말하는데요? 지금 당장 도련님한테 미래가 있긴 해요. 그거 못 팔면 우리는 도와줄 생각 없어요. 그런 제 말에 시동생은 도리어 저와 남편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본인만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다른 사람 의견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중증이었어요. 너 이러는 거 네 와이프도 알아? 애도 곧 있으면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어? 예정일이 다음 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와이프는 얼마 전에 집 나갔어. 전셋집도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못 가졌다고 엄청 싫어했는데 결혼식 할 때 쓸 다이아 반지 세트랑 명품백도 원하는 거 못했거든. 돈이 너무 없어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나오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고 달랬는데 유산이 없었잖아. 아파트는 내 대출금에 깎여버리고. 보험금은 형수가 수익자가 돼서 한 푼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그 이야기하고 다음날 집 나갔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도
남편이 집에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시집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 빈털터리에 빚만 가득하다는 걸 알고는 빚이 자기한테 넘어오기 전에 튄 걸로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여자가 야가 빠졌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시동생 꼴이 저 모양이니까요.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이 가시밭길 아니겠어요? 그런 여자의 선택을 야속하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참으로 약삭빠르게 결혼식을 하면서 비걱거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대요. 시동생이 무슨 사고를 쳐도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겠죠. 참 장가 잘 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알려주지 못하는 인생의 쓴맛을 그 여자가 알게 해주었으니 말이죠. 큰 인생 경험을 한 시동생이었지만 결국 그런 큰일에도 크게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저희는 시동생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 건물들을 처분하면 살 길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동생이 그 돈을 다 못 갚아서 전부 경매로 넘어갔고 결국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세금의 카드빚까지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드빚은 거의 대부분이 그 여자에게 쓴 것들이었고요. 그런 시동생이 집까지 잃고 간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남편 명의로 남편이 계약해준 시부의 전셋집이었답니다. 집주인이 연락 왔었거든요. 계약했을 때는 한 사람이었는데 왜 두 사람이 사냐고 말이죠. 남편은 그분 아들이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만 달라고 했죠. 남편이 신경 쓰여 하길래 제가 근처 한번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시부는 시모 살았을 적에는 빳빳하게 다린 셔츠와 바지를 입고 동네에 돌아다니며 사장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지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림질은커녕 빨래도 제때 못해서 호레비 냄새 나는 몰골로 동네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돈 되는 일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좋던 시동생은 그 집에 들어가서는 시부부터 쫓아내려고 안달이 났다고 주변에서 전하더라고요. 시부 인생도 참으로 딱했어요. 시모와 남편에게 강압적으로 굴더니 결국에는 끈떨어진 뒤움박 신세가 됐잖아요.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저와 남편,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줬으면 저와 남편이 두 사람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모도 수익자를 며느리인 저로 변경할 일도 없었겠죠. 결국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된 걸 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났어요. 스스로 열심히 지옥길 걸어가는 걸 충분히 옆에서 말렸음에도 역시나 포기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앞으로도 우리 부부와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시동생과 시부가 제정신을 차려줬으면 싶어요. 긴 글을 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히 돌아가신 시모 생각이 가장 많이 났죠. 그분이 있었을 때 제가 해야 했었을 일들, 잘못된 걸 바로 잡기 위해 제가 할 수 있었을 일들을 생각하며 후회하게 되네요. 그러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절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시동생과 시부를 보면 그게 딱 와닿아요. 앞으로도 후회 없이 열심히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의 앞날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